FP4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약간 뭐 이거 구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고객이 할 수도 있는 수요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용어를 남발해서 쓰게 되면은 대중들이 다가가기에 어렵습니다. 지금 수많이 깔려 있는 데이터 센터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의 건물 자체를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방금 전에 그러니까 23분 전이죠. 제가 이걸 봤을 때는 3분 전이라고 떠 있었는데 밍치고라고 유명하신 애널리스트 분 아시죠? 원래 애플 전문가, 애플 전문 분석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예측을 잘하고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제품이 나올 거다, 어떤 발표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테크 전반에 확장되면서 이렇게 이번 주에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크 행사죠. 바로 엔비디아의 GTC 2025에 대해서 하드웨어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전망과 함께 앞으로 투자 관련한 트렌드 애널리시스를 올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시업 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이거 어차피 GTC 2025가 곧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쏟아질 텐데 그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예측한 내용들이 왜 그런 배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엔비디아의 AI 헤게모니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를 미리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좋겠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제 뭐 저가 안 올리더라도 저는 사실 그날 제가 프랑스로 곧 떠날 거기 때문에 아마 콘텐츠를 제작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GTC 2025에 대해서 다루어 주실 테니까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지 않을까 해서 요거 같이 보면서 어떤 배경인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밍치 요 애널리스트 분의 글을 이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이라이트 내용만 보면은 그냥 두루뭉술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AI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어떤 배경을 알고자 하면은 우선 이거 스케일링 법칙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 최근에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한 LLM을 뭔가 대체를 하기 위한 움직임, 혹은 트랜스포머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도 현재 수많은 LLM들이 채택하고 있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것들을 대체해서 뭔가 디퓨전 모델로 LLM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의 변화들이 시도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스케일링 로, 우리가 엄청나게 컴퓨팅을 많이 때려 박으면은 그만큼 성능이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게 답이냐 아니냐, 이게 진짜 AGI로 가는 길이 맞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어쨌건 모델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또 데이터를 많이 때려 넣으면 넣을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것은 맞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법칙이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AI 서버를 구축한다는 것이 바로 아마 B300 시리즈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현재 블랙에 100, 200 나왔고 그 다음에 B300이라는 거를 새롭게 나왔는데 이 스펙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2분기부터 나올 건데 시험 생산을 하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쫙 뿌릴 계획이죠. 이것도 뭐 블랙엘에 뭐 지연이 많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젠스당 CEO가 그런 과정이 있었고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다 해결이 되었고 바로 잘 공급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B300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B200 대비해서도 성능이 일단 50%가 향상이 됐어요. 메모리 용량이 또 192기가부터 288기가까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HBM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아마 SK 하이닉스의 HBM이 그만큼 훨씬 더 많이 팔린다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뭐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얘기해 나왔던 거죠. 2025년 올해 HBM 판매량은 완전 이미 완판된 상황이고 그 넥스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정학적인 이런 불확정성, 요게 지금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예전 바이든 정부 때부터 칩스법 관련해가지고 중국도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일부러 H100 같은 거를 뭐 H800이라든가 H20이라는 좀 낮춰서 스펙을 일부러 낮춰가지고 GPU를 수출을 했죠, 중국에. 왜냐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거든요. 자기 매출을 낼 수 있는 상대다 보니까, 팔 수 있는 상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uncertainty라고 표현을 했죠. 다만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H100을 예를 들어 H80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NV링크 지원이라든가 이런 스펙들이 줄긴 주는데 HBM 용량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HBM을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메모리를 똑같이 판매를 하는 거니까 SK 하이닉스건 뭐 삼성이건 굉장히 많이 그대로 물량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엔트리 레벨이고 엣지 AI.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간 좀 그냥 좀 작은 AI 디바이스라고 보면 돼요. 우리 뭐 AI PC라고 하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것들. 근데 아마 엔비디아 타겟으로는 스마트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원래 N1X, N1 같은 그런 AI PC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다. 우리가 서버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 사용자에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LLM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오늘 아까 했던 얘기죠. 뭐 GB200, NVL70이라는 이 서버가 좀 약간 허들이 있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 B200에서 B300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의 어떤 업그레이드 어드밴티지, 그냥 빅테크들이 요 B300으로 바꾸면은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돼요 라고 이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잘 먹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는 주식 투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AI 서버 칩 그리고 시스템 솔루션으로서 이제 키가 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업데이트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얘기 B300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B300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재밌어요. 듀얼 다이로 지원하냐, 그러면서 코어스 L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싱글 다이로 지원하냐,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듀얼 다이는 이 두 개의 칩을 병렬로 이렇게 옆으로 붙여가지고 연산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싱글 다이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게 접합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이 코어스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게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잖아요. 자,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예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우리 그 초록색으로 되는 기판 있잖아요. PCB 보드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보드에 이것저것 뭐 가장 작은 뭐 수송수자들 있잖아요. 레지스터 이런 것도 달할 수도 있고, 요즘은 거의 다 칩 저항으로 다 달죠. 칩으로 된 걸 달는데, 여러 가지 칩을 연결해갖고 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위에 원래는 요 웨이퍼에 해당하는 이 인터포저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요 로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그냥 GPU를 연결을 하는 거고, 아니면 HBM 같은 뭐 D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붙여가지고 뭐 연결을 하면 될 일인데, 얘네들이 내주는 HBM이 내주는 이 신호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너무 많은 것들을 쭉쭉쭉 뽑아가지고 GPU로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미세한 수준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사이에 웨이퍼 수준의, 그러니까 실리콘이죠, 실리콘. 이 칩처럼 전공정을 거친 이 굉장히 미세한 단위로 이 길을 뚫을 수 있는 요런 웨이퍼를 낀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요 놈도 종류가 코어스 S, R, L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듀얼 다이로 하는 거는 코어스 L로 한다라고 돼 있고, 싱글 다이는 코어스 S로 돼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걸로 구분을 해보자면은, 이 웨이퍼에 해당하는 거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면서 위드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돼 있잖아요. 이 웨이퍼에 해당하는 거를 뭘로 한다? 실리콘 인터포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전공정을 이용해서 한다는 방식이 이게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요 칩 만드는 것처럼 진짜로 이 팹에서 웨이퍼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거 하나 만드는 것처럼 얘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그런데 이런 거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실제로 봅시다. 칩이 굉장히 커지면은, 이 한 개 단위가 굉장히 이게 커지면은, 이 웨이퍼 동그란 거 생산하는 거는 예를 들어 한 공장에서, 한 팹에서 한 달에 뭐 한 5만 개 찍어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웨이퍼가 뭐 칩이 여러 개 커지든 작든, 이 웨이퍼 자체를 한 달에 5만 개만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칩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뽑아질 수 있겠죠. 일단 그런 절대적인 양도 그렇고, 이 똑같은 웨이퍼에 이 공정에서는 뭐 먼지가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량이 이렇게 파티클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칩이 작으면은 걷어내야 할 부분이 조금만 걷어내면 되는데, 칩이 하나 커지면은 이 큰 면적의 요 부분만 고장났지만 이 하나를 다 걷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터포저는 안 그래도 엔비디아 GPU 어마무시하게 큰데, 그것보다 더 큰 HBM 여러 개 갖다 붙여갖고 이렇게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거대한 인터포저를 팹에서 매번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이 네모보다 훨씬 더 큰 인터포저를 이렇게 크게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웨이퍼 한 개당 뭐 열 몇 개밖에 못 뽑는 거야. 그러니까 코어스가 병목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파티클 앉으면은 이 수율도 얼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맨날 이거 많이 생산하고 싶어도 HBM도 많이 생산할 수 없지, 이거 수율 떨어지니까. 근데 이 코어스도 병목이니까 생산이 어마무시하게 안 된다. 그럼 이걸 좀 대체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대체하고 싶은 걸로 나왔던 게 이 코어스 R과 코어스 L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거 봐봐. 코어스 R은 없죠. 코어스 L과 코어스 S만 있는데, 코어스 S 이거 싱글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쓰던 이 인터포저 방식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어스 L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있는데 이 코어스 L이라는 거는 TSMC의 인포 기술까지 결합을 시킨 겁니다. 지금 GTC에서 발표로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코어스 R이라는 거는 이 실리콘 인터포저 말고 이게 팬아웃 RDL 인터포저라고 조금 싼 거를 써보자, 재배선층을 써가지고 여기 끼가 넣어보자 좀 싸게, 이런 개념으로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안델공학 인터포저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코어스 L이라는 거 쓰는데 요는 뭘 쓰냐? TSMC에 또 인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흔히 부르죠. 코어스 S를 쓰니까 실리콘을 쓰긴 쓰는데 약간 인텔의 EMIB처럼 부분 실리콘을 쓰면서 요 사이사이에 뭔가 이렇게 낀가 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라고 간략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HBM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하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성능도 50% 증가한다. 물론 이거는 FP4 베이스입니다. 아직 FP4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로직을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코어랑 뭐 트랜스포머 엔진 이런 것을 많이 때려 넣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이제 16비트, 8비트에서 좀 약간 증가세가 좀 둔화된 게 있기 때문에 FP4에서의 어떤 거를 좀 약을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Q에 지금 곧 시범 생산할 거고 3Q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뿌려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꾸 FP4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약간 뭐 이거 구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구라라고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죠.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제시를 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적어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조까지 2-3년 걸리는데, 그러면은 미래에 고객이 할 수도 있는 수요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렇게 빨리 1년 전에 AI 모델 딥시크 나왔나요? 딥시크 그때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강학습에 대해서 초기로 논의가 되던 시절이었고, 그만큼 강학습에 대해서도 그렇게 집중을 안 하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드웨어 준비하면 늦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미리 이렇게 땡겨가지고 FP4로도 잘 되더라, 지금 안 그래도 뭐 2빛 이하로 해도 성능이 잘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더라라는 것들이 논문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애들과 이제 차별화를 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FP4를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추론 시장에서는 또 FP4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추론 시장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도 엔비디아가 미리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인사이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GB300, 그러니까 이거는 그레이스 CPU가 엮여져 있는 블랙엘 300 같은 거죠. NV72 버전, HGX B300 NV16 버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냉식이죠. 에어쿨링. 얘네들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냉각 방식에 대해서 액체 냉각, 액침 냉각, 그다음에 공냉식의 차이 같은 것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냉각 용량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력이 발생시키는 열을 우리가 그냥 선풍기 틀어가지고 냉각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별한 액체가 이제 빨리 열을 받아들인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액침 냉각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머전 쿨링이죠.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액체 냉각은 아예 칩을 그 어떤 특정한 액체에 담가 넣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전도성 물질이라고 하죠.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넣어도 됩니다. 대신 열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빨리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열을 빨리 식히는 거죠. 다만 이 문제는, 액침 냉각의 문제는 뭐냐, 지금 수많이 깔려있는 데이터 센터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의 건물 자체를 바꿔야 돼요. 얘 서버들을 다 침수시켜야 되잖아요. 침수가 아니지, 물이 아니니까 침유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오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유업체들도 이거 뭐 협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에어쿨링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리퀴드 쿨링, 이거 순행식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액체 냉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순행식 이렇게 해보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뭐 물로 냉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테크 용어들이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모델, 그 추론 모델 요즘 하잖아요. 리즈닝 나오는 거. 챗GPT 이런 거 쓰면은 뭐 이렇게 치면은 얘가 이제 이거 생각하는 이성 처리 중, 이거 그냥 번역한 건데 리즈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과정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되새김질하는 버전을 우리나라에서 추론 모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추론이라는 말을 이미 AI 업계에서 혹은 이제 학계에서 쓰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인퍼런스라고, 트레이닝 아니면은 거기에 상대돼서 트레이닝 한 다음에 AI 모델을 트레이닝 한 후에 인퍼런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추론한다라고 이미 쓰고 있었는데, 다시 또 리스닝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또 추론 모델이라고 써버리면은, 저는 그냥 뭐 사고 모델 뭐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안 썼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테크 채널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해요. 사실 저도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아무 뭐 저 같은 사람 뭐 누구가 관심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소리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기술적인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용어를 남발해서 쓰게 되면은 대중들이 다가가기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정의를 처음 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순행식보다는 액체 냉각이라고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배경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도 준비를 하고 있고 베라 루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또 이제 내용이 나오면은 또 자세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B300 MV72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벌써 프리빌드 샘플 PS라고 흔히 부르죠. 요게 6월까지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프리빌드 샘플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 전에 조금씩 초기 샘플 테스트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고 야 요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고객사한테 돌리겠죠. 그러면서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사티아 나델라 이런 애들한테 뿌리면서 야 너네 요번에 좀 더 사지 않을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되겠고 앞으로 GTC에서 VR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아니라 베라 루빈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엘 다음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레이스 블랙엘 다음 걸로 베라라는 CPU와 루빈이라는 GPU가 섞여가지고 들어가는 거. 근데 원래 72 렉이었는데 288, 144로 굉장히 또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되면은 진짜로 액침 냉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도 있죠. 어쨌든 스몰 볼륨으로 프로덕션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언제까지 된다? 2026년 상반기나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 가을쯤에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용으로는 RTX 시리즈죠. 이런 것들은 GDDR7 같은 걸 사용을 하니까 또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 특히 GDDR7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막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기도 하는데 아직 HBM에서는 좀 이제 많이 뒤처지고 있지만 또 GDDR이라도 잘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요가 있는 거. 물론 워크스테이션 시장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퀀텀 시리즈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솔루션이었고 퀀텀 3, 퀀텀 X800, 스펙트럼 5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PCI Gen 6를 지원을 합니다. PCI Express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내부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은 서로 다른 어떤 칩들끼리 통신하려면 예를 들어 CPU랑 뭐 GPU랑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한국어로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어로 듣고 있고 영어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영어로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 언어라는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똑같은 속도, 야, 나 이렇게 속도 보낼 거야. 이렇게 모듈레이션 해서 보낼 거야. 팜4로 모듈레이션 할 거야. 이래서 보낼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약속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PCI Gen 6에 대응하는 것들을 지원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고밍치가 예측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네트워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칩들을 내놓는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엔비디아의 상대적인 그 연합 진영에서 여러 가지 뭐 PCI 기반의 어떠한 스펙들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브로드컴이라든가 아리스탄 네트워크스 같은 그런 네트워크 업체들 이런 기업들을 또 상대해서 또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퀀텀 컴퓨팅 관련된 내용들도 저는 주목이 되는 게 이번에 GTC 행사 중에서 아예 퀀텀 컴퓨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와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모든 기업들 리게티도 오고 뭐 아이온큐, D-Wave라든가 이런 기업들 다 와가지고 자신들 얘기를 하는 게 되겠으니까 요즘 또 이제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또 대세지 않습니까? 또 주목을 받는 것이 기존 컴퓨팅에서 일부분에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퀀텀 컴퓨터가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누가 지원해주냐? 엔비디아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요. 예전에 원래부터 얘들은 쿠다큐라고 해가지고 그 쿠다 퀀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플랫폼으로서 바로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뭐 늘 하는 얘기들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양한 얘기들을 두서없이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계획된 콘텐츠가 아니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요거 배경이 된 부분들을 제가 콘텐츠 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따로따로 그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큰 궤를 그리지 못할 경우가 많아서 그건 제 역량의 한계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저런 건 저런 겁니다.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코너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제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거 뭐 테크 유튜버지만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열심히 파악하는 유튜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면은 또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많이 아시는 디테일한 내용들 공유해 주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입하기 쉬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에서 영어로 듣기 편하신 분들 많이 들어봐
지켜봐 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짧은 소식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옷 입을 때가 왔네요. 날 따뜻해져가지고 유니님이 입고 계신 이렇게 후드 집업 요것도 품질 잘 만들어갖고 만들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